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출도 신경 많이 써야 한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어떻게든 훔치려고 노력할 거다. 중공의 협박성 발언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 상응하는 공식적인 대응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면 일본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 꼭 만들어야 한다. 네티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이유를 한번 봅시다. 최근 도입 당시 핵잠킬러라는 별명이 붙은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이 더욱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류급 잠수함은 수면으로 부상 중 상선과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때 부딪힌 상선보다 더 큰 손상을 입고 통신기까지 먹통해 개인 휴대전화로 사고를 신고하는 일까지 일어났었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소류급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고질적인 문제가 다시 한번 밝혀져 과거 핵울력 강국이라는 명예가 계속 바닥을 치게 됐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에 도입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과 소류급 잠수함을 비교하기 이르고 무장 능력을 넘어 작전 능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또한 한국은 이제까지 핵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밖에 없었던 개념에서 벗어난 신개념 잠수함을 만들어 외신들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신들은 비밀에 쌓여있던 한국 보복무기의 베일이 벗겨졌을 때 놀라면서 한국의 보복무기가 몇 개 더 남았다는 소리에 나머지 무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소문만 무성한 보복무기 존재에 급기야 국방부 관계자에게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매체는 한국의 보복무기에 대한 국방부 관계자의 답변을 듣자 충격에 휩싸였다고 전했는데요. 중국도 한국의 비닉무기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다 최근 망신 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한국의 잠수함과 일본의 잠수함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이 개발한 신개념 잠수함은 왜 외신들의 극찬을 받고 있는지와 한국의 보복무기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국은 왜 망신을 당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해군 군사무기 전문지인 네이벌 뉴스는 게임체인저 한국의 공기 부류 추진 체계를 탑재한 잠수함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매체는 도산 안창호급을 세계 최초의 공기 부류 추진 체계를 탑재한 비핵 SLBM 잠수함이라고 말하며 이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수중작전 가능 일수는 약 3주로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중작전 가능 일수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재래식 잠수함들은 디젤 기관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선 공기가 필수적입니다. 전기 추진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배터리 저장 용량이 작고 또한 충전을 위해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그때 공기가 필요하죠. 때문에 공기를 탱크에 저장하기 위해 수면 위로 긴 빨대 같은 스노켈 마스트를 올려 공기를 공급받는데 이때 주로 상대의 대잠 세력의 위치가 발각됩니다. 잠수함의 위치가 발각된다는 것은 잠수함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어 보통 재래식 잠수함들은 스노켈 항해를 할 때도 매우 긴장해야 한다고 전해집니다. 고용량의 납축 전지와 공기 분류 추진 체계를 통해 함내에 저장된 산소 및 연료를 사용하여 수중에서 축전지 충전 및 추진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가능하고 이것으로 인해 3주간 스노켈 없이 수중 작전이 가능하므로 더욱 위협적일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도산 안창호함과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을 비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국가들이 비슷한 시기에 이 두 잠수함을 건조한 것도 있지만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과 마찬가지로 소류급 잠수함도 10번함까지는 납축전지를 이용한 공기 분류 추진 체계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이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에 한참 뒤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소류급 잠수함에 달린 스웨덴 코쿨스제 스털린 기관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물건이었기 때문인데요. 호룸스제 스털린 기관의 안정성은 충분했지만 부피가 크고 타 공기 분류 추진 체계에 비해 저장 용량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운용 심도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코쿨스제 스털린 기관을 탑재한 소류급 잠수함의 운용 한계 심도는 200m에서 250m 내외로 심해에서 작전할 때는 사실상 작전이 불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소류급 잠수함의 성능을 크게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스웨덴군은 왜 이런 성능이 안 좋은 코룸스제 공기 부유 추진 체계를 썼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스웨덴군은 코룸스사가 자국 기업인 것도 있었지만 코룸스제 공기 부유 추진 체계의 단점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릅니다. 스웨덴군이 작전하는 발트해는 평균 수심 55m로 최대 수심 459m가 넘지 않는 굉장히 얕은 바다라서 운용 심도가 제한될 일이 거의 없는 게 한몫했는데요.
이에 일본 해상 자위대의 팔 때는 설명이 부족했고 일본 해상 자위대도 이를 모르고 산 것과 중간에 정치인들의 비리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한계 운영 심도면에서 도산 안창호급은 400m인 반면 서류급은 250m로 제한된다는 것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 자망 일수에서도 도산 안창호급은 3주인 반면 서류급은 2주로 일주일 이상 차이가 납니다. 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과 서류급 잠수함은 이러한 차이를 보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는 국내 개발한 공기 부류 추진 체계가 탑재된 것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는 범한산업이 개발한 150kW 고분자 전해질연료 전지 4개가 탑재됐는데요. 이는 독일 지멘스사의 연료전지보다 효율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다른 재래식 잠수함보다 자망 일수가 더 긴 이유였습니다. 이에 네이버 뉴스는 도산 안창호함을 비핵 잠수함이지만 핵 잠수함에 버금가는 어마무시한 게임 체인저로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엄청난 재래식 잠수함에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결합할 줄은 어느 나라도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한국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SLBM의 상식을 완전히 겠다며 원래 SLBM은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의 전유물이었지만 한국이 핵탄두 없이 SLBM을 개발하면서 공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 해군이 잠수함 역사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따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한국이 예상을 깨는 잠수함을 건조하고 미처 다 한국 해군에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 되지 않아 더 강력한 잠수함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매체는 장보고삼 배치가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지만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4,000톤급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하면서 리튬이온 전지가 탑재되는 것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장보고삼 배치에는 삼성 SDI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는 2.0급 승용차 100대분의 자동차 배터리 용량과 맞먹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평시에 디젤 기관으로 기동하며 특수 작전에만 전기 추진을 하던 것을 평소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에 군 전문가들은 장보고삼 배치를 핵잠수함이나 디젤 잠수함으로 칭하는 것이 아니라 리튬 잠수함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디젤 기관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더 조용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바다의 진정한 암살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피면에서도 납축 전지와 비교해 4분의 1밖에 안되고 무게는 5분의 1밖에 되지 않아 더 많은 용량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충전하는 것도 기존 납축 전지는 디젤 엔진을 가동해 10시간을 충전해야 했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1시간 만에 충전이 된다고 전합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3주 자망 일수의 2배인 6주 동안 자망을 가능하게 한다고 전해집니다. 이 말은 한국의 잠수함들이 항상 물 밑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되며 주변국들의 해상 장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특히 네이버 뉴스는 현무사 4가 진짜로 SLBM인 것에 대해 놀라워하며 나머지 현무 시리즈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현무사 4가 SLBM이었다는 것에 별로 놀라워하지 않았지만 사실 이제까지 현무 시리즈에 대한 정보들은 언론들의 추측성 기사들에 의해 정립된 정보들이었습니다. 국방부는 국가 비닉무기로서 현무 시리즈에 대해 이름 외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나머지 현무사 1, 4, 2, 4, 3의 존재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것에 이것은 분명 SLBM보다 더 치명적인 무기로 주변국들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일부러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에 매체는 더욱 궁금함을 느끼고 국방부의 현무 시리즈에 대해서 문의했는데요. 그것에 돌아온 대답은 이미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 나온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라며 비밀을 유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 어떠한 전략무기를 만들면 홍보하기 바쁜데 한국은 숨기기 바쁘다며 이것이 한국이 군사 강국이라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SLBM 개발에 한미일 외교 회담이 계획된 날짜에 이를 방해하고자 왕이 부장을 한국으로 급파했는데요. 왕이 부장은 한국이 도발을 계속 해온다면 중국에 의해 처참하게 침몰할 것이라고 협박성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은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만한 일을 벌였습니다. 니혼게이자 신문은 최근 중국의 잠수함이 장항한 채 일본 접속 수역을 희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며칠 전 가고시마현 아마미 오시마 주변 접속 수역에서 수상한 외국 잠수함이 부상하지 않은 채 항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본 방위성은 10일 안이 미호 섬 동쪽 접속 수역을 외국 잠수함 한 척이 떠오르지 않고 북서쪽으로 항행하는 것을 해상 자위대 호위함과 초계기가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다고 전했는데요. 추적 결과 일본 방위성은 잠수함 근처에 중국 해군의 구축함이 같이 항행하는 것을 확인했고 의문의 잠수함을 중국 해군의 류양급 잠수함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중국의 구축함이 중국 잠수함의 소음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음파 재밍 신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 구축함의 음파 재밍에도 중국 잠수함의 소음이 일본 호위함에 들렸다는 것인데요. 이는 중국의 잠수함들이 얼마나 소음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됐고 중국도 이를 알고 나름의 전략을 짜왔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해상 자위대는 경운기 소리를 내고 다니는 중국의 잠수함을 잡아냈다고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에 왜 부상하지 않고 접속 수역에 들어왔냐고 하자 중국은 아니라고 발뺌하며 또한 접속 수역에서의 자유로운 항해는 국제법상 권리라고 답변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전문가들은 은연중에 중국 정부가 이를 인정한 꼴이 됐다며 중국의 잠수함 기술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세상에 홍보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중국이 한국의 잠수함이 중국 잠수함에 나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코웃음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계의 극찬을 받고 있는 한국의 잠수함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더 발전된 잠수함을 개발해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